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의무 중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제도,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을 해두죠. 공인중개사님들이.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보증을 들게 되죠.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 설정은요, 두 번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증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이죠, 이게 공탁을 해야 합니다. 다음, 2번 법 제30조 1항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은 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기관의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행위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경우는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여기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며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그가 고용한 고용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인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고용인이 아닌 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원인 행위 및 결과를 보자면 중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이어야 되고요. 그래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고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보증기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그가 고용한 고용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인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은 보증기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이 아닌 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나 보조인이 아닌 자에게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 행위 및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행위로 인한 발생한 손해에 의하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중개 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위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고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 중개사 보증기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그가 고용한 고용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인 경우는 중개 의뢰인은 보증기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개업 중개사 고용인이 아닌 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 보증이 있어요. 업무 보증. 보증의 종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이 있고요. 보증의 종류, 업무의 보증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고요. 공제는 타인을 위해서 손해보험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집니다.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수 또는 일정한 자에게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증 설정 금액을 보겠습니다. 보증 설정 금액.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의 경우는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 3번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1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증 설정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업 중개사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 시작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증명서류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 어떤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증 설정 신고. 보증 설정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 손해배상 책임 보증 보험이고요. 두 번째는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인데 그게
바로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보증보험, 공제증서 4번, 공탁증서 4번. 또 3번, 보증의 변경 및 재설정을 보겠습니다. 보증의 변경과 보증기간의 만료. 세 번째는 보증기간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그럼 보증의 변경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보증의 변경이 되겠고요. 보증기간의 만료는 보증기간 만료기간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4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 등이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증서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어떤 거냐?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간 및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증보험 청구 등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청구 등이 있는데, 지급 청구가 있고요. 보증의 유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급 청구는 어떤 게 있나? 이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요런 서류들을 첨부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보증의 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업중개사는 보험보증금, 공제금, 공탁금, 손해배상을 한 때는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 15일 이내가 중요하죠. 15일 이내. 기억하고 계세요. 15일 이내. 여섯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증기간은 중개행위와 관련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보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에게 지급한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번,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증기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은 법인 전체의 보증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2번,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중개사고 발생 이후에 3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 근데 다만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하여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7번 위반시 제재. 위반시 제재. 임의적 등록 취소가 있고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로는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지 아니할 때 등록관청은 임의로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반시 제재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끼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뭐 월세, 전세, 매매도 있어요, 보통. 근데 1억짜리 전세? 1억짜리 집은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이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증의 한도,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가 1억 원까지밖에 돼 있지 않아서 실제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본 고객들은 그 1억 원의 피해 보상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실정하고 너무 맞지 않는 손해배상 책임 보험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물론 공인중개사님들도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몇 억에서부터 몇십억, 몇백억짜리 거래를 하기 때문에 1억짜리 보험을 책임지고 1억 원 한도 내서 배상 책임 해준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좀 보험 배상 책임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죠.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상 책임을 그러니까 우리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전자문서도 포함이죠. 다음,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입니다.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반한 채무 이행의 보장, 예치 공고. 이게 이제 반한 채무 이행 보장이라는 게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러야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넘겨받는 것이 관행인데,
그러기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이중매매 또는 제한물건의 설정 등 거래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거래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대금과 계약 관련 서류를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가 보관하도록 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2000년 공인중개사 제8차 개정 시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근데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관행처럼 시행이 되지 않고 있죠. 계약금과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를 때까지는 넘어가지 않지만 그 중간에 사기를 친다는 거는 주인들이 치기는 정말 불손하지 않다. 아니면 정말 진짜 사기를 작정하지 않는 한 힘들고요. 중개사, 개인 중개사님들이 많이 또 사기를 치기도 하죠. 그래서 에스크로우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치 공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 공고할 수는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있는데 에스크로라는 거는 제3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안전 보장을 하는 거고요. 예치 기간은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고요.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므로 잔금도 예치 대상에 포함이 된다. 예치 공고. 거래 당사자가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금 등의 예치를 의뢰하는 경우라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및 예치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 계약금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를 할 수 있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 예치 명의자는 지금 여기 다음과 같이 될 수가 있는데 어디가 뭐뭐가 있나 볼게요. 7가지 정도가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못 믿을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는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다는 아니지만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이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신탁회사가 되겠죠. KB신탁, 전문 금융신탁회사죠. 꼭 지금 전부 여기 우리나라는 에스크로 회사가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미국처럼 100년 넘게 역사가 깊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개업중개사는 조금 이제 여기 중개사가 껴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만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우체국도 최신관서, 금융과 우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신탁업, KB나 신탁 업체가 있어요. 무궁화 신탁 이런 데다가 예치를 하게 되죠. 공신력 있는 곳, 자본금도 많고 공신력이 있는 곳을 예치를 하게 되죠. 그 두 번째 예치 기간을 볼게요.
공제사업을 하는 자,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따른 신탁업자 등이다. 그것들이 지금 위에 나오는 7가지 중에 공신력 있는 한 5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 계약금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도인, 임대인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해당 계약이 해제된 때 매수인, 임차인에게 미리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는 경우, 그 계약금 등을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계약금 등의 안전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분쟁 예방 등을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이 있고요. 분리관리가 있고 지급보정 설정이 있고 위반 시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들이 어떤 게 있나 보도록 하면은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계약금을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 이 3가지를 약정을 해야 됩니다. 뭐가 있나? 볼게요. 계약 이행 완료 또는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 등의 동의 방법. 두 번째는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세 번째는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있고요. 두 번째, 분리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동의 없이 인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견물생심.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좀 간사하기도 하고 어떤 걸 보면 탐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조금 컨트롤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지성인이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 생각해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좋은 머리를 또 안 좋은 곳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다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안전장치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신력 있고 자본이 튼튼한 곳에 신탁을 하는 게 더 올바르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봐요. 이 공인중개사는 사실 개인이에요. 개인 대표. 그렇지만 신탁회사나 금융회사는 법인이고 한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표이사가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분리관리 힘들다. 세 번째, 지급보증 설정.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이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고요.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 교부하고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을 해야 돼요. 이런 게 너무 귀찮아서 또 공인중개사님들도 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또 뭐 큰 그림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죠. 좋은 큰 그림이요. 뭐 여러 가지 기업화를 시킨다던가 공인중개사의 어떤 사무실을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또 있다고 느끼는 중개사님들도 계시죠. 참. 지금 공인중개사의 어떤 보증보험의 의무화, 뭐 손해배상의 의무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40만으로 역대 최다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난도 힘들고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든지 공부하면 내 것이 되죠. 남의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발 아니면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 이렇게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는 거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급보증 설정. 네 번째는 위반시 제재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이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하지고 견물생심이니까 아니면 돈이 급하다 보니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된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을 못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해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 중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감옥을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이제 좀 엄격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니 국세 안 내고 지방세 안 내면 신용불량자 만드는데 개인 돈 갈취를 했어요. 손님의 돈을 신용불량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반시 제재는 업무정지 처분 정도입니다. 다음 금지행위 등이 있습니다. 금지행위. 적용 대상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이고요.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할 수가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로부터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뭐 어떤 거가 있나요? 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있고요. 2번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있고요. 살해징역,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내용은 양도알선에서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 교환을 중재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이 있고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33조 제1항 금지행위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는데요. 해당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또는 다른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경매가 예정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중개하는 행위, 또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번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인데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토지, 건축물, 임목, 강업재단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할 우려가 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 3번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행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중개 의뢰를 받는 행위,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고요. 또한 개업중개사 등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알면서 중개 의뢰를 받거나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4번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초과수수료. 사례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중개보수 초과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이면서 한도 초과는 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전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5번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금지증서 중개 또는 매매업입니다. 관계 법령에서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주택 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의 증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급 질서 교란 금지죠. 주택법에서. 그래서 그럽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급 질서 교란 금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판례가 나왔는데 분양과 관련된 금지 증서입니다. 중개 대상물로 규정한 건물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조로 선정되거나 분양계획이 체결된 후에 특정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공인중개사법 제33조 5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아니 될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죠. 판례가. 6번 직접 거래 또는 쌍방 대리.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있고요.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매매계약뿐 아니라 교환, 임대차 계약 등 모든 거래 계약을 금지한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고, 이번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아닌 경우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는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하진 않아요.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아닌 경우. 세 번째,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인데,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가 아니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매수 의뢰인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보겠습니다.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 투기 조장 행위라고 했죠. 투기 조장 행위. 두 번째는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주택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같은 게 있고요. 주택법상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기 가열지구 내에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8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고요. 9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법 제33조 2항의 금지 행위. 이게 적용 대상자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등 뿐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 등 일반인에게도 금지되는 규정이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받지 않으며 행정 형벌 대상에만 포함이 됩니다. 행정 형벌은 제33조 2항의 금지행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 제33조 2항 금지행위 내용을 보면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고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표시 광고를 해주고 중개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 세 번째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한 어떤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신고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설치 운영 사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으로부터 설정된 교란 행위들이 있는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법 제33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고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신고센터 수행 업무 등이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이 있고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이 있고요.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고센터 수행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라서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방법 등이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감정원에게 위탁을 하고요. 한국감정원은 신고센터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발생 일시, 장소, 내용,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고요. 2번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해서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절차입니다.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신고센터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사항의 처리 종결. 신고센터는 요 다음에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의 신고사항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